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철환입니다. 저는 오늘도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제는 행복의 조건이고요. 오늘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광산구 소안동에 위치한 마을 도서관이면서 마을 서점 숨에 와 있습니다. 동네 책방 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좋은 정보가 되실 것 같아서요. 동네 책방 숨은 읽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은 추억을 만들고 어른들은 영혼을 돌보는 우리 동네 작은 책방입니다. 지금 마을 서점 숨의 정신이랄까요? 그걸 지금 말씀드렸고요. 이곳에 오셔서 그야말로 아이들은 추억을 만들고 어른들은 영혼을 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제 소개 간단히 넣겠습니다. 저는 소설과 동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작은 연탄길 1, 2, 3이 있고요. 위로라는 작품이 있고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바라보기라는 작품도 있고요. 총 25권의 책을 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그림이든 이야기든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건데 동영상 촬영이나 사진 촬영이나 음성 녹음하실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간에 넣을 글과 그림들이라서 모두 다 출판권과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그림은 제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림과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 1막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란 제목이 떴고요. 부제 행복의 조건이 떴습니다. 제 1막 만보기 아저씨라고 적혀 있네요. 만보기 아저씨는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오래전에 저희 동네에 살았던 아저씨 이름이에요. 만보기 아저씨가요. 오늘은 만보기 아저씨에 대한 어떤 그 에피소드를 말씀드릴 텐데요. 먼저 우리는 이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간혹 사는 게 늘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주 간혹 있을 거예요. 근데 사는 게 늘 행복하다고 혹시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 좀 조심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사는 게 늘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사는 게 늘 행복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실존은 고통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간의 삶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는 게 늘 행복하다고 말하니 그는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고통이 인간의 실존이란 말 공감하시는지요? 기쁠 때 있지요. 간혹 기쁘고 간혹 슬프고 근데 기쁨만 있지는 않잖아요. 슬픔만 있지도 않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행복이란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통은 모든 인간의 실존이다. 그 얘기는 인간의 삶 속엔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늘 행복만을 이야기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우리는 간혹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한 당신이 부럽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늘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말할 것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보기엔 매우 행복해 보이지만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자, 우리가 이런 말도 하지요. 팔자 좋으시네요.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가 팔자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통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견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통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폴 틸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벌써 고인이 되셨습니다. 1800년도에서 1900년도 초반을 살다 가신 독일의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입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 혹은 철학자, 그의 저작 중에 존재의 용기라는 책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입니다. 책이 좀 어렵죠. 그런데 그 폴 틸리는 존재의 용기라는 책에서 인간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불안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인간은 어떤 거에 대한 불안을 느낄까요? 한번 시민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면서 제 이야기를 함께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아마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아직 죽을 날이 멀은 어린아이나 청소년들은 아직 죽음에 대한 실감을 하지 못하지만 보통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그 자녀들을 생각한다지요. 아, 다음 차례는 이제 나로구나. 그런 생각을 한대요, 흔히. 자,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질병에 대한 불안이 있지요. 거의 모두가 이제 한 20살까지는 이런 질병에 대한 불안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30살 넘고 40살 넘으면 그때는 이제 질병에 대한 불안이 생기지요. 성인병들도 원하든 원치 않든 오니까요. 자, 세 번째, 상실에 대한 불안입니다. 직장을 잃어버릴까, 그거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누리고 있는 어떤 행복을 잃지는 않을까, 그거에 대한 불안도 있을 거고요. 네 번째는 정죄에 대한 불안입니다. 정죄라는 게 뭘까요? 정죄는 그 말이잖아요. 죄가 있다고 단정하는 것이요. 누군가 우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오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오해할 때도 있고요. 오해받을 때도 있잖아요. 오해받을 때 참 답답하죠. 그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죠. 정죄가 무서운 건 한마디로 낙인입니다. 낙인이 찍히면 그 무리 속에 조화롭게 머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정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동양권 문화에서는 이 정죄에 대한 불안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습니다. 자, 고통은 인간의 실존이다.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제가 조금 전에 폴 틸리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죽음에 대한 불안, 질병에 대한 불안, 그 다음 정죄에 대한 불안, 상실에 대한 불안, 그 불안만으로도 고통스럽겠네요. 자, 행복의 조건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 인간의 실존이라는 인식이요.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통을 겪고 내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것이 나만 겪는 고통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형식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고통은 인간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삶의 그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의 강박으로부터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고통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위로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고통을 갖고 살고 있고요. 그 고통을 통해 배우는 것도 있으니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 고통을 일부러 자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니 고통을 기억하고 그 고통을 통해 어떤 길을 찾아가는 것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1막 만보기 아저씨를 지금부터 낭독해 드릴 텐데요.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있다.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 앞 건널목엔 교통경찰 아저씨가 있었다. 교통경찰 아저씨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오른쪽 팔에 교통경찰 완장까지 두르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진짜 교통경찰이 아니었다. 모자도 경찰 모자가 아니었고 팔에 두른 완장도 매직으로 아무렇게나 쓴 볼품없는 완장이었다. 그 아저씨는 우리 아랫집에 살았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를 만보기 아저씨라 불렀다. 만보기 아저씨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만보기 아저씨를 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수군거리는 동네 사람들도 있었다. 정신은 온전하지 못했지만 만보기 아저씨는 마음씨 착한 아저씨였다. 만보기 아저씨는 매일 우리 학교 앞으로 와 습습한 모습으로 학교 앞 건널목에서 교통정리를 했다. 양팔을 너울너울 흔들며 만보기 아저씨는 오가는 차들을 향해 정신없이 수신호를 했다. 만보기 아저씨의 수신호는 엉터리였다. 차를 타고 오가는 사람들은 만보기 아저씨의 수신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아저씨를 향해 야, 이 미친놈아, 죽으려고 환장했어? 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도 있었다. 만보기 아저씨가 서 있는 곳은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날은 진짜 경찰들이 와서 만보기 아저씨를 잡아간 적도 있다. 경찰들은 서름한 낯빛으로 만보기 아저씨에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고 선웃음을 치며 달래기도 했다. 만보기 아저씨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경찰들은 알고 있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며 만보기 아저씨는 교통정리를 했다. 한여름이면 땡볕 아래 서서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교통정리를 하는 만보기 아저씨의 모습은 애처로웠다. 만보기 아저씨가 건널목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차들은 한 대도 없었다. 건널목을 건너는 사람들 중에는 만보기 아저씨를 슬금슬금 피해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금떨떨한 얼굴로 피식
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질을 해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만보기 아저씨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만보기 아저씨는 초등학교 1학년 어린 딸을 하루아침에 잃었다. 만보기 아저씨가 교통정리를 하는 바로 그 건널목에서 아저씨의 어린 딸이 마지막 눈을 감았다.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에 치여 9살 된 만보기 아저씨의 어린 딸이 영영 눈을 감고 말았다. 아빠 얼굴을 도화지에 그려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서던 어린 딸의 마지막 모습을 만보기 아저씨는 잊을 수 없었다. 아파하다가 가슴을 찢으며 아파하다가 만보기 아저씨는 정신을 놓고 말았다. 학교에 가기 위해 건널목을 오가는 아이들이 혹여 아저씨의 어린 딸처럼 사고를 당할까봐 만보기 아저씨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 앞 건널목을 지킨 것이다. 어느 날부터인가 만보기 아저씨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만보기 아저씨는 2년이 넘도록 해온 교통정리도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그해 가을, 만보기 아저씨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다. 만보기 아저씨가 떠난 후에도 아저씨는 강물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남았다. 만보기 아저씨의 가슴에서 펄럭거리던 색종이로 만들어진 빨간 카네이션도 잊을 수 없었다. 어버이날 어린 딸이 가슴에 달아준 카네이션을 만보기 아저씨는 비닐로 꽁꽁 싸매 2년이 넘도록 가슴에 달고 다녔다. 그 후로 만보기 아저씨가 서 있던 건널목을 지날 때면 나도 모르게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다. 만보기 아저씨가 민들레처럼 웃으며 그곳에 서 있는 것만 같았다. 몽당 연필만한 1, 2학년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건널목을 함께 건너던 만보기 아저씨의 상그레한 얼굴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렸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건널목을 다시 바라보면 만보기 아저씨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다. 만보기 아저씨의 얼굴은 어디에나 있었다. 자, 여기서 제 1막이 끝이 났습니다. 만보기 아저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저는 지금도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을 건널 때면 만보기 아저씨 얼굴이 보입니다. 지워지지 않네요. 만보기 아저씨는 어린 딸을 잃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있었지만 그 아픔 때문에 정신을 끝내 놓고 말았지만 같은 학교 1, 2학년 아이들이 혹여 자신의 딸처럼 사고를 당할까봐 그곳에 서서 교통정리를 한 것입니다. 수시는 엉터리였지만요.
맘먹이 아저씨가 서 있었기 때문에 쌩쌩 달리는 차는 한 대도 없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지켰다고 말할 수도 있지요. 맘먹이 아저씨가 생각납니다.